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어제 대구 함재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지난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 이어 이번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소나무 같은 산림이 울창한 숲이 아니라 도심 주변에서 발생해 민가를 덮칠까 봐 우려가 큰 상황이죠. 산림당국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어제 주민 5천여 명이 대피하고 또 대피소가 곳곳에 급하게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텐트나 구호품도 없는 상황일 텐데 주민들이 밤새 불안하고 힘든 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일부 학교가 휴교하고요. 산불 확산 정도에 따라서 휴교 학교들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산불 소식 주시하면서 오늘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모쪼록 진화가 빨리 완료되고 다들 집으로 무탈하게 돌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월 2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생명 정보가 담긴 씨앗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작물들이 어떻게 길들여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이 화요일로 이동을 했는데요. 오늘은 뷰티 화장품 업계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관장님, 봄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새로운 작물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처음으로 작물을 심어보고 싶다. 이럴 때는 씨앗도서관에 가서 토종 씨앗 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책처럼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납도 씨앗으로 해야 합니다. 대출 받은 씨앗 그대로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씨앗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 조상들과 한반도에서 대대로 내려온 토종 씨앗인데요. 제가 농촌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추, 고추, 가지 등 한 8천여 점 정도의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 대를 이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종은 수세대에 걸쳐서 심어져서 유지됨으로써 한반도의 기후환경 그리고 조상들의 입맛에 적응한 소중한 우리의 농업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시중에서 판매하는 씨앗과 씨앗도서관에서 대출받는 토종 씨앗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장님? 시중에서 시판하는 종자의 경우는 씨앗을 받아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형질이 바뀌거든요. 형질이요? 네. 그렇지만 토종 씨앗은 심어서 계속 이어가더라도 그 형질 그대로 수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대출을 하고 또 다시 돌려받아야 다시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토종 씨앗이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이런 농업유산들이 그 산업화 속에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외관성의 수려함이라든지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생산성, 수량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농민들이 또 바쁜 일상이다 보니까 꽃 피고 씨앗이 맺히는 기다리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 사실 이런 문제로 지금 소멸이 더 증폭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씨앗이라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작고 비슷해 보이는 그 씨앗들이 다 다른 DNA 정보를 갖고 성장하는 거죠? 네. 책으로서 씨앗은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DNA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2비트 컴퓨터와 같은 모양의 정보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꽃을 피울 것인지, 어디에 햇볕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주변의 양분과 함께 공생할 토양 내 미생물들을 모아들일 것인지를 이 정보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축적해 나가서 환경 변화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위기의 시대이잖아요. 이런 정보는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시켜주는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씨앗이 풍성한 수확물, 작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람의 손에 거치면서 가능해졌다고요? 네, 씨앗은 농부를 만나면서 작물로 길들여졌습니다. 구석기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신석기 농업혁명을 이끈 것은 야생의 식물이 작물로 길들여지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 야생의 동물도 가축으로 길들여졌죠. 이건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생의 식물이 그리고 야생의 동물이 인간을 길들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 네. 예, 자유로운 수렵 채집의 인류는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얻는 대신에 힘든 노역에 빠져들었으니까 상추 몇 장 먹자고 우리가 거름주고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러네요. 근데 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벼도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한 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벼의 조상은 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작물인 벼의 조상은 물가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대였다고 합니다. 갈대요. 네, 쉽게 바람에 떨어져서 날아가는 이런 갈대 나달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고 또 이렇게 선발하면서 커지고 이러면서 전혀 다른 이런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죠. 또 다른 예로 길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강아지 풀은 조라는 작물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조상식물과 길들여져 자라는 작물들이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네. 물론 아직도 조상식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한 작물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게 벼는 처음부터 벼고 전 당연히 계속 쌀을 생산해 왔을 것 같았는데 길들여져 자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지금부터 모든 작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작물의 길들이기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물화된 나라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작물화된 대표적인 작물은 대두콩, 우리 메주 쓰고 이렇게 콩나물 길러 먹는 대두로 알려져 있는 콩과 조, 기장 그리고 피 정도입니다. 네. 그 이외의 작물들은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돼서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죠.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참깨는 어느 지역에서 작물화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열려라 참깨. 그 알리바바 거기 나오는 네, 그거 맞죠.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주문이죠. 네. 그럼 네. 중동 지역에서 맞습니다. 참깨가 생산됐을까요? 네, 참깨는 중동 지방에서 작물화되어서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와.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그러면 이런 작물 길들이기가 계속되고 있나요? 작물의 길들이기는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지속되다가 신석기의 농업혁명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자연의 산과 들에서 채취해서 먹던 산나물, 들나물이 사라지고 밭에서 요즘은 재배되고 있거든요. 네. 근 30년 만의 일이에요. 나무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숲이 너무 우거지는 바람에 산나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들나물도 사라지고 있어서 그 맛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작물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문 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물들을 길들이면서 우리 먹거리 식탁이 더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고 정말 좋은데, 근데 이게 모두 건강한 방향 맞겠죠? 네, 좀 이런 다양성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농업계 최대 이슈라고 하는 게 GMO 감자 수입입니다. 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네. 거죠. 우리나라 식량작물 중에서 감자가 자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걸 또 가공용으로 감자를 수입한다고 해요. 하지만 감자는 식재료이면서 또 바로 종자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감자를 깎아 놓으면 이게 갈색으로 바뀌지 않고 고온에서 튀겨도 발암성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개발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썩은 감자를 구별해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갈색 갈변하는 게 없으니까 인체에 그리고 이것이 농업 생태계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이 아주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인류는 아직 생명의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경제적 이득을 쫓아서 인류 건강과 그리고 농업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GMO 감자를 먹었을 때 훗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죠. 네. 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428님이 처음 주말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고구마 모종을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심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합니다. 더 지켜봐야 할까요? 만약 다른 걸로 심어야 한다면 지금 시기에 어떤 농작물을 추천하시나요? 상추, 토마토, 루꼴라, 대파는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구마를 너무 일찍 심으신 거예요, 사실은. 고구마는 보통 6월 15일경까지 중부지방의 경우 이 정도에 심어도 되는 작물이거든요. 근데 고구마 그때쯤에는 고구마 순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대로 이렇게 심으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고구마 줄거리를 꺾고지 하듯이 이렇게 땅에 심거든요. 줄기를. 근데 원래 있던 잎들은 어차피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갔던 마디에서 새로운 잎이 나와서 땅 위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죽었나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땅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7354님이 지난주에 어릴 때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잎은 쌈으로 먹거나 김치로 담가 먹고 뿌리는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 먹었던 조선 배추로 알고 있던 그 달짝지근한 맛이 그리워서 심어보려고 하는데 씨앗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종 씨앗 구입처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구하죠? 토종 배추의 조선 배추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네. 요즘은 통배추라고 그래서 큰 그런 이제 씨알 계통의 이제 배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드셔보셨던 분들은 이런 토종 배추를 찾거든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셔서 조그만 종자회사들에서 일부 상품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름이 조선 배추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요. 서울 배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조선 배추 대신 서울 배추요. 네네. 그래서 종자 포장지를 자세히 보시면 의외로 토종 씨앗들이 조그만 종자회사들에서 일부 팔고 있기도 하니까요. 씨앗 봉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참깨 얘기를 했는데 장남성님께서 3주 전 참깨를 파종했는데 싹이 안 보여요. 재파종해야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장님?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일찍 파종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참깨는 언제 해야 돼요? 보통 5월 중순에서 5월 말쯤에 이렇게 파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른 시기에 하셨네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씨앗들은 이렇게 죽지는 않고요. 기온이 낮으면
기다렸다가 발화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됐을 때 땅을 뚫고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애초에 12도에서 한 15도 정도가 참깨가 싹트기 좋은 기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요? 네, 그 정도 되면 한 8일이면 싹이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좀 일찍 파종하셨으면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또 싹이 올라올 겁니다. 네, 씨앗이 잘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겠네요. 네, 2712님이 봄이네요. 텃밭에 주는 거름은 어떤 종류의 거름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렇게 거름 종류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어떤 네. 종류가 좋을까요? 일단 밑거름으로는 대부분 퇴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웃거름으로도 유박도 사용하지만 주로 웃거름은 이제 유박 형태로 이렇게 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거름과 관련해서는 웃거름 주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또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구서사님이 한지형 마늘이 요즘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잎끝이 노랗게 변하는데 이건 무슨 병충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파라든지 이런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는 외떡잎 식물이죠. 이런 식물들은 좀 끝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칼륨이나 칼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이제 이 작물 안에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세포가 이렇게 노랗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 거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칼슘, 칼륨을 좀 보충해주면은 괜찮겠네요. 네. 네, 7123님이 머위는 씨앗으로 파종하나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요? 마당에 심으려고 하는데 지금 씨앗 뿌려도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모이는 씨앗으로 파종하지 않고요. 종자 역할을 하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요. 네, 요즘 한참 모이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잎을 내고 있는데요. 종묘회사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농자재상에 가시면 모종 형태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 종근을 사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545님이 남부 지역에서 노지에 고추 텃밭을 가꿉니다. 근데 3년째 고추를 100포기 심었는데 매년 빨간 고추는 2번 따고 나면 병충해 때문에 그냥 수확은 끝났는데요. 병충해 안 입는 방법 없을까요? 물론 약재는 꽃 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칩니다. 약재는 이게 꼭 치는데 왜 이렇게 병충해가 날까요? 안 입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장님? 아마 이제 우리가 작물한테 오는 그런 이제 이상 징후를 대부분 이제 병충해 때문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온도라든지 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작물들이 이렇게 쓰러지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해요. 꼭 약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 고온에서는 또 고추는 안 달리거든요. 그리고 웃거름이라든지 이런 영양 관리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밑거름만으로 키우려고 하면 작물들은 당연히 좀 열매를 못 맺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웃거름도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습도 관리라든지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습도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2번 정도 땄을 때는 아마 굉장히 고온 다습한 환경일 거예요. 네. 이때는 이제 곰팡이성 이제 질병이 오니까 곰팡이성 질병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추와 관련된 것은 보통 이제 작물 재배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월별 관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더 관리를 잘하면 아까 2번 따고 수확을 끝냈다고 하시는데 네. 더 수확할 수 있겠네요. 소리 내리기 직전까지 따실 수 있죠. 좋습니다. 네, 김갑수님께서 헛개나무 씨앗은 어떻게 싹을 띄우나요? 가정에는 황산이 없는데요. 헛개나무 씨앗을 빨리 발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헛개나무 씨앗이 씨앗 종피 껍질이 굉장히 두툼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황산으로
껍질을 이렇게 깨뜨린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화를 촉진하는데요. 보통 이제 황산 침지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황산을 다 담궈 놓으면 이게 이제 종피 파상이 돼서 네. 발화를 하게 돼요. 하지만 황산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할 수 없으면 가장 똑같은 산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쓰는 식초? 네, 식초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 그런 방법이 네. 있네요. 근데 대신에 좀 묽은 식초를 써야 되니까요. 0.1% 식초에 한 30분 정도 침지하면 네, 발화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럼 식초를 물에 좀 희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식초 표지에 있는 껍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보시고 몇 프로 식초인지 보시고 이걸 0.1% 정도로 떨어뜨린 다음에 한 30분 정도 담궈 두시면 아주 좋은 발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와, 완전 꿀팁이었습니다. 그 외의 방법도 있는데요. 모래랑 씨랑 이렇게 섞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다 오랫동안 4개월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가을부터 해서 이른 봄까지 한 4개월 정도 모래랑 젖은 모래랑 씨앗을 같이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에 파종하면 또 발화율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예요? 왜 모래랑 같이 보관하죠? 보통 이제 가을에 자연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겨울 동안에 얼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씨앗이 발화력을 회복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파종할 때는 보통 봄에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런 별도의 씨앗 잠 깨우기 과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 씨앗 잠 깨우기 과정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재밌네요. 네. 3450님이 대구입니다. 전주에 절친이 토란을 심어보라고 보내줬는데 토란 알은 언제 심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토란이라든지 생강 같은 경우는 보통 5월 초 경에 심게 되는데요. 네. 토란은 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생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토란은 싹이 이렇게 살짝 삐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방향을 위로 해서 한 10cm 정도 깊게 이렇게 심어주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란은 좀 햇빛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키 큰 작물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늘에서 키워도 잘 자라니까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대신에 배수는 잘 돼야 됩니다. 네, 배수에 신경 쓰시면 아주 좋은 토란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토란이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또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 작물이군요. 근데 이게 싹이 좀 삐쭉 나오는 걸 보고 10cm 깊게 심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싹이 삐쭉 나오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알토란 상태에서도 싹이 보입니다. 아, 보여요? 네, 눈이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아, 그럼 그 방향을 잘 맞춰서 10cm 깊게 심으면 되겠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들어온 질문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208님이 완두콩 씨앗 심을 때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 심어도 싹이 터서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네. 냉동실에 보관했던 완두콩 씨앗 심어서 싹이 틀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냉동에 보관했던 것은 아마 그 풋 완두콩일 거예요. 풋 먹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이제 이렇게 냉동고에서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밥에 같이 드실용으로 이렇게 보관했던 씨앗은 풋 완두콩이라서 이게 냉동해서 씨앗이 죽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완전히 말린 완두콩을 냉동고에 보관했다면 발화가 됩니다. 오. 네, 젖은 씨앗이었는지 아니면 마른 씨앗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491님이 씨앗 이야기 너무 신기하네요. 텃밭 가이드 들으며 작물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뭘 필요로 하고 가치를 느끼는지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 오늘은 뷰티 업계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팔려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 마케팅 전략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이 근데 단순히 물건을 잘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것만이 마케팅이 아니고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사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네. 네, 방송국, 프로그램, 또 이렇게 진행자분들이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청취자들, 우리가 대상으로 한 타겟의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프로를 많이 듣게 만드는 것, 이것도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마케팅 분야는 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뷰티 업계 최신 트렌드를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관심이 정말 많은 분야거든요. 먼저 비중이 늘고 있는 그 체험형 마케팅의 사례들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뷰티 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장에 갔을 때 그 제품으로 화장을 받아보거나 단순히 뭐 손등에 크림을 발라보는 정도의 간단한 체험이 지금까지는 줄을 이뤘거든요. 테스트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럭스토어 같은 데 가서도 이 테스터들을 내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구매하는 게 일반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형 마케팅은 제품의 범위와 그리고 제공하는 공간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오프라인에서만 체험을 하던 걸 온라인으로 가져왔는데 이 AI 기술이나 증강현실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직접 내 얼굴에 발라보지 않고 내 사진을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제품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체험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증강현실 기술을 보유한 뷰티 앱을 인수한 글로벌 기업 엘사는 디지털 메이크업 부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순식간에 내 사진에 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글로벌 화장품 편집샵은 이 AI 기술을 결합해서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앱을 역시 출시해서 사용자의 얼굴을 스캔한 다음에 AI가 우리의 피부 톤과 얼굴형을 분석한 다음에 적합한 메이크업을 보여줍니다. 또 내 피부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립스틱 색상을 앱에서 해결해주고 또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해서 개인화된 제품 추천까지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매장에 꼭 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내 사진만으로 편안하게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뷰티 업계에서 온라인 쇼핑의 단점을 크게 보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집에서 립스틱 하나 구매하려고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네. 제 사진을 활용해서 립스틱 색을 입혀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울릴지 아닐지 판단하기 쉽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그 온라인 사이트 그 상품 페이지에 가면은 팔에다가 이렇게 립스틱을 그어가지고 네.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이제는 직접 내 얼굴을 이렇게 스캔해서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그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성수동에 체험존을 설치한 화장품 편집샵이 있는데 근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두피의 상태를 진단하고 제품을 추천을 해주거나 네. 나에게 어울리는 색조합을 만들어서 기성 제품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색조 화장 팔레트를 제작해주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용 비율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마케팅이라는 게 기성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제품들을 그냥 단순히 써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진단해서 제공하고 또 전문가의 터치까지 받으니까 깊이 있는 경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런 경험을 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향수와 관련된 체험 마케팅 아이디어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마법의 시향지를 통해서 향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죠? 네, 우선 향수를 우리가 살 때 생각을 해보면 옷이나 신발처럼 직접 입고 신어볼 수는 없고 또 온라인에서 향을 맡아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매장에 가서 시향지를 통해서 향을 맡아야 되는데 결국은 향수 매장에서는 이 시향지가 고객을 처음 만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향을 맡는 종이가 아니라 이 브랜드들에서는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상 깊은 시향지를 디자인하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향수병 모양의 시향지를 제공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네. 브랜드 로고가 박힌 시향지 너무 흔하지만 또 향마다 다른 이미지가 그려진 시향지. 네, 맞아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 며칠 전에 시향을 하러 갔는데 네. 이 향을 맡으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사진에 네. 딱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향지. 맞아요. 뭐 꽃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코튼, 면의 그림이라든지 네. 이렇게 시향지 자체를 디자인하는 것들도 이제 마케팅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향수를 뿌리면 향수의 분자 이미지가 나타나는 마법의 시향지를 제품에 동봉하는 브랜드가 생겨나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돼요. 네, 만들어진 시향지가 아니라 향수를 뿌려야지만 이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이 Wet and See라고 하는데요. 향수 분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만 볼 수 있는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제공을 해서 향기를 완전히 시각화한 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향기를 체험한다라는 이 방식 자체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체험해보고 싶어서 방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거기에 향까지 좋으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품 유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저렴한 대용량 제품의 인기가 많은데 뷰티 업계에서는 정반대로 소용량의 제품 출시가 늘고 있다고요? 네, 소용량 어디까지가 소용량일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2ml짜리 세럼, 샘플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것들 네. 그리고 작은 틴트 이렇게 기초와 색조 제품 모두 소용량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경로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초저가 생활용품 샵의 화장품 매출이 늘면서 마트와 편의점 또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도 이 소용량 화장품 위주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갑자기 외출하거나 여행지에서 화장품을 안 가지고 왔을 때 가끔씩 이제 클렌저 같은 걸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장품들, 그러니까 기초나 색조 화장품들까지 필요할 때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소용량 제품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소용량 제품의 타겟은 1, 20대예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좀 두려워하진 않으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이들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소용량 제품의 목적입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용량만 작은 제품을 선보이는 게 아니라 1, 20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굿즈 중에 키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키링의 형태로 화장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바르는 틴트나 립밤 같은 것은 작은 사이즈로 출시하면서 예쁜 모양으로 가방이나 파우치에 달 수 있게 디자인해서 이제 감성 아이템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장품의 경우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제품에 이제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고 또 정품으로 테스트해보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제품을 사서 안 맞으면 버린다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소용량이라도 적당량을 끝까지 사용하려는 친환경 소비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브랜드들에서는 소용량 제품인데도 리필까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소비자와 기업의 니즈가 잘 맞물린 만큼 소용량 뷰티 제품의 종류가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용량 뷰티 제품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트렌드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요즘 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들은 환경에 관심이 또 많은 편이거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그 환경을 생각하는 굿즈를 출시해서 아주 칭찬받은 사례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소개할 굿즈는 이제 화장품을 끝까지 쓸 수 있는 도구를 세트로 판매한 일본의 선크림 브랜드입니다. 잘 떠올려지시지 않는다면 치약 짜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 도구는 스퀴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끝까지 짜내기 위한 그 네. 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선크림 브랜드는 스퀴저를 입 모양처럼 만들었어요. 와. 그리고 튜브에는 점 2개를 찍어뒀습니다. 네, 그래서 스퀴저를 처음 끼웠을 때는 이제 위쪽에 꼽으니까 그때는 눈 위에 있는
네, 눈썹처럼 보이게 하고요. 네. 예, 이거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웃는 얼굴 혹은 뒤집어서 끼우면 시무룩한 얼굴이 나타나도록 했어요. 귀엽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에 따라서 화장품의 디자인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게 해서 재미 요소를 추가를 했고요. 네. 또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장품을 끝까지 쓸 수 있는 이 친환경 굿즈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두 고려해서 2025년 일본 패키지 대상의 대상 수상작이 된 사례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국내 사례인데 우리가 아까 소용량 제품 얘기도 했지만 사실 샘플을 받을 때 비닐류의 샘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사실 한 번에 다 쓰지 못한 샘플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아까워요. 네, 그래서 뚜껑이 닫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남은 화장품을 화장대 위에 올려뒀다가 굳어버리는 경험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저 겁니다. 매번 그럽니다. 네, 그럼 이 굿즈가 아마 필요하실 텐데 이 비닐 샘플을 뜯는 얇은 마개 형태의 이제 클립을 출시를 해서 남은 내용물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제품인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후기도 많고 이 샘플 뚜껑을 활용하는 포스트만 2만 회 이상 확산된 걸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공감이 되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실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잠시 문자 소개도 해보도록 할게요. 김갑수님께서 민지영 대표님 삼행시를 준비해 주셨어요. 민들레 홀씨처럼 지금 당신의 하루도 영롱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민지영 대표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인데요, 대표님? 네. 네, 그리고 1208님이 세상 좋아졌네요. 저도 화장품 관심이 아주 많아서 있어도 또 사게 됩니다.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한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에 정말 어딜 가나 화장품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까지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명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과거에는 추상적인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뜻하는 트레저를 제품명에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과거에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투명하게 화장품의 원료 성분을 제품명에 그대로 포함을 시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센텔라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네. 네, 카렌듈라라는 것도 기초 화장품 이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노화 성분이 있는 레티놀을 사용한 화장품 브랜드는 성분의 농도까지 제품명에 포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꼼꼼히 성분을 비교하는 소비자들 덕분에 브랜드 감성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서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밝히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나요?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난방송 들어갑니다. 지역에 따라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들이 및 입산 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 진화 작업 중인 소방대원들, 지역 주민들, 그곳을 지나는 분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